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조금 뒤에 열릴 2차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선 주자들 일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곤양송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참배 때 심정을 밝혔는데 정치가 전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며 노 전 대통령도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고 지금의 정치 상황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운명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찬 기도회에 참석해 어느 때보다 사회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자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잠시 뒤 열릴 사회 분야 2차 TV 토론 준비에 매진했는데요.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토론을 통해 김 후보의 다양한 경력과 약자를 위해 살아온 강점을 충실히 부각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개인적 경륜이 충분히 토론에서 드러날 거라며 오늘 토론을 기점으로 지지율의 계단형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아침 7시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선택의 지점에서 언제나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과 바른 정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노 전 대통령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TV 토론에서는 항상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노 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각 후보 측에서 바라보는 판세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보수 과표집이 여론조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위는 여전하고 중도층 격차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만큼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승의 큰 흐름이 시작됐다며 이런 추세면 사전투표 이전에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실현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만들 위험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동훈 공보단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확장성 면에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며 2차 TV 토론을 마치고는 그런 경향이 더욱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경쟁력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과의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월등한 경쟁력을 김문수 후보보다 보여줄 것이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20일간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YTN은 그동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층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범보수층 결집이 다소 눈에 띄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이 지난 3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아직 한 표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끝났을 때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정리되고 13%로 줄었던 해당 응답자 규모는 이번 주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범보수 후보군이 34%에서 40%로 이번 주 42%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1%포인트, 4%포인트 잇따라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 49% 지지율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61%를 기록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4%, 23%를 각각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수층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합쳐서 66%였던 지지도가 후보 최종 확정 이후인 지난주 김 후보 63%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보수층의 김 후보 지지율은 10%포인트나 올랐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응집력이 높아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봤습니다. 20대 표심이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 13%에서 시작해 지난주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YTN 조사상으론 이번 주 이준석 후보 20대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30대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도는 상승세를 거듭해 이번 주 40%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5%에서 점차 떨어져 이번 주 7%를 기록했고 정당별로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잠시 뒤 오후 8시 대선 주자들의 두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오늘 있을 토론의 관전 포인트와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둘 다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국면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네, 두 후보 행선지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 다 오늘 묘역을 참배하면서 눈물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요동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지 않겠습니까? 국회 군인들, 계엄군이 침탈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이 침탈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 감정이 좀 격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번 대선은 굉장히 민생이 참담할 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생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세계에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고, 이준석 후보 또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그리고 내란을 반대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신, 원칙 이런 것들이 오늘 강조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어제 단일화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노 전 대통령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롭게 싸웠던 그런 모습을 아마 이준석 후보가 투영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니겠는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청은 통합에 대한 요청입니다. 통합 단일화에 대한 요청인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하지만 또 본인의 어떤 자력으로 얼마만큼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도전도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범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 승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한다 그러면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고 또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기는 듯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에는 양쪽에서 본인이 어떤 성취하고 싶은 지지율에 대한 욕망과 단일화에 대한 강한 요구 이것 때문에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인 눈물에는 조금 이제 이준석 후보 보인 눈물과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지키기 위해서 방탄에서 협조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시키면서 굉장히 일극 체제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런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통합과 헌신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에 가서 눈물을 보인다는 거 좀 오히려 아이러니하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탄압 때문에 서거하신 지 16주기 되는 날 자신도 좀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강조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만큼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또 왜곡되게 수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한 3년 가까이 검찰이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이고요. 결국엔 지금 대장동 사건도 아직까지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10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도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을 뇌물이라고 해서 기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강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 권양숙 여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얘기를 전했는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대통령의 부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한 분의 대선 후보가 둘 다 가족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둘 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 다 자녀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요. 또 배우자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찾아서 정권을 잡아서 사법에 대한 재판 진행 이걸 좀 멈추어 주기를 강력히 아마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 두 분들이 만나서 정권 창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다지는 게 과연 올바르냐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사람 오히려 방탄을 위해서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을 거기에만 쏟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삼권 분리가 아닌 삼권 일치 또는 삼권 장악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게 과연 올바르겠느냐 국민들이 아마 각자 나름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26년형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년형을 받았고요. 다 뭐 수년씩 구속됐다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내란죄로 구속돼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모두 파면되셨다 말씀드리고요.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있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벌금 15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국회의원들의 부인들과 17,000원짜리 밥 먹은 거 그 카드로 계산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부행위다라고 해서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게 대해서 이런 밥값 가지고도 엄중하게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 삼기 때문에 결국 검찰들이 너무 이 태클까지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경 씨 말씀하니까 제가 조금만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건도 이제 있죠. 물론 이제 150만 나왔는데 사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가 있습니다. 1억 이상 경기도 공금을 횡령했다. 그 혐의도 수사 중에 있는 단계인 거죠. 지금 청담동 샴푸라든가 초밥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1억이 넘는 공금 유용이라 해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같이 아울러 말씀을 드려야지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드리면요. 이 관용차 부분이 한 6천 몇백만 원 되는데요. 그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그 부인이 이재명 지사 대신해서 많은 공적인 행사에 다녀요. 그럴 때는 저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 부인이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공적인 행위를 하는데 부인은 자기 차 타고 다니고 자기가 주차하고 자기가 기름 넣고 이런 것들이 공적 어떤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행위다. 근데 이것마저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김혜경 여사와 그 변호인 측이 충분히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거를 당당하게 얘기한 것은 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전국의 자치단체장 부인들이 있는데 그 부인들이 관용차를 그렇게 사적인 개인 용도로 개인이 어디 볼일 보러 간다 그래 약속 때문에 쓴다는 거 그렇게 허용된다면 그게 아니, 꼭 국민에게 말이 맞겠느냐?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얘기하시죠. 뭐 본인이 마치 아울러 사적 용도로 사용한 말씀드리면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자, 설란양 여사가 경기도지사 김문수 후보가 8년 동안 운영했는데 설란양 여사는 관용차를 실제로 어떤 행사 위에는 쓴 적이 없는 게 8년 동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서 국민들 판단하시겠죠. 네, 지금 충분히 들으시고 지금 충분히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다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경남 양산을 찾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진 않고 오늘 자연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건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뇌물죄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봉화마을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산에서 유세하는 과정에서 굳이 사절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늘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은 사실상 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란을 꼭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꼭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해서 유능한 정부 그리고 책임 있는 정부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정부로서 키워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오늘 이재명 후보에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도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죠. 아침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보로 봐야 됩니까? 본인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지금 행사를 제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금 도지사 이제를 8년 동안 했었고 서울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 상당히 박빙인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표를 다져서 수도권으로 전선을 넓히려는 그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아마 이제 조찬기도에 참석하면서 표밭을 다진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거부에 빗대어서 좀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의 이준석을 보면 전혀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야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유 있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그 당으로 가지 않고 꼬마민주당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소신 있는 정치를 했고 서울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부산에 가서 험지에 가서
또 출마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소신과 원칙을 중요시했던 그 모습이 있었고, 그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단일화한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거듭하다가 지금은 그냥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의원과의 다른 소신 있는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또 노무현의 정신 아닌가, 그걸 이준석 후보가 강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이 퇴로가 없다.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떨어뜨린다는 게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는. 단일화 해야지 떨어뜨릴 수 있죠. 막을 수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근데 오히려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독자 행보를 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해하는 노무현 정신, 아마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통합 20일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당시 이회창 후보를 이겼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가 철회하게 했지만 워낙 이제 늦게 철회한 바람에 철회 효과가 없었죠. 어쨌든 단일화를 통해서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서 대선에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가 이런 극적인 단일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현재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단일화 가능성 없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아주 영리한 선택인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단일화를 얘기하면요, 어제 오늘 해서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막 바로 한 자리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를 입장을 고수해서 본인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단일화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최대한 끌고 가서 흡수하는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를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결국 이준석 후보가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그러한 상황을 상수로 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40대 젊은 정치인이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내란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정말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정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권력자들을 향해서 양두구육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갔을 때 이준석이 자신만의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고 아직도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원내대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친윤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당권을 쥘 수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도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이고 이준석 후보도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예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경쟁 속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계속 보수 지지층에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가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때문인데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5%로 6%포인트 떨어졌고요. 김문수 후보 36%로 7%포인트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는 10%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석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6%가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45%보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1%포인트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두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를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합치게 되면 전부 다 합쳐지지는 않는 거는 이제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추세입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후보가 저렇게 20% 말에 있다가 지금 30% 넘어서 36%, 그리고 앞서도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40%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지난 갤럽 같은 여론조사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그때는 22%
9%포인트가 차이 났는데 지금은 9%포인트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려 일주일 사이에 13%나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따라가는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샤이 김문수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의사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방송 토론에서도 아마 김문수 후보가 좀 선방을 했다. 이재명 후보를 보니까 좀 불안하다는 평가가 좀 많았었습니다. 대답을 좀 피하고 극단적이라는 말만 하고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유권자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문제, 그리고 노쇼 주도 성장론, 이제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이제 이슈가 터졌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교습소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교습소가 영업 정지 시비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아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처분받은 건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교습소에 가서 불법적으로 강사 생활을 한 거, 이건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슈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오늘 토론에서 아마 아들의 이런 문제도 다시 또 소환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지율 차이가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부위원장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대선이 다가오면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특히 이제 영남 쪽 TK나 PK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또 그래도 우리 사람 하면서 국민의힘 또 찍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표들이 좀 모인 것 같고 투표를 좀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단일화 관에 있어서 굉장히 내용이 깊었고 김덕수라고 했다가 본인이 경선에 이기자마자 김문수라고 바꾸면서 이게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느 정도 잊혀진 측면이 있고 TV 토론에서도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방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시원한 감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로 좀 갔던 측면이 있어요. 다만 오늘 대선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면서 방어보다는 공격적 측면까지도 병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꼭 이 김문수 후보도 오르고 이준석 후보도 오른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단순 합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단일화가 되더라도 명분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단일화하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저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많은 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꼭 큰 실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자신에게 2022년에 상스러운 문자를 했던 분들, 2023년에 자살을 종용했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제게 읍소를 한다. 또 며칠이 지나니까 협박을 하는데 양심이 있는 것인가? 문자가 올 때마다 무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 친윤계가 나설수록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지금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못할 거 없습니다.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자세로 국민의힘이 임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참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는 이제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달라진 환경에 만들을지 모르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당 대표가 정진석 이제 의원이었었고 당시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아주 갈등 관계가 깊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완전히 깨졌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당 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김문수 이제 의원이죠. 김문수 후보죠. 이렇게 굉장히 대비되는 김용태 의원과 이준석 후보는 이미 옛날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합을 맞춰서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인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모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후보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할 정도로 영리한 판단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론까지 꺼내 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설계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냐면
김문수 후보가 1차 TV 토론에서도 봤듯이 너무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준비해준 원고 보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다. 그리고 항상 메시지에 좀 굉장히 메시지가 선명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애매모호해요. 뭐 부정선거 의혹 영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봤는데 그 영화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얘기를 피하는 것이고요. 또 경제라든가 민생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선명하게 주장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꾸 김문수 후보가 유능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 시절에 뭐 특별한 걸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통합의 관점에서 뭐 노동자들과 대립하면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지 노사 합의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또한 자꾸 청렴한 후보다라고 하시는데 정치자금법상 3억 원 정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기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처벌이 됐습니다. 다만 이 김문수 후보만 나는 기부 받은지 몰랐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처럼 김문수 후보도 3년간 탈탈 털었으면 많은 거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없는 사람과 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공언한 대로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득표율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합쳤을 때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패배를 했다. 이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10%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겁니까? 10%가 넘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자기는 괜찮은 장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10%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패배를 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책임론이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지금 3석밖에 없습니다. 3석이고 사무처 전체 인력도 다 해봤자 11명, 12명밖에 되지 않는 초미니 꼬마 정당입니다. 근데 그런 꼬마 미니 정당에서 이제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얻든 두 자릿수로 얻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나온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젊은 후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안을 이제 사실상 한 것처럼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지금 캐나다의 뭐 트리도라든가 또 프랑스의 뭐 마크롱이라든가 전부 다 40대 또는 이제 39 이때 이제 최고 위에 올라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처럼 젊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공동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국민들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국방 안보 외치를 담당하고 이준석 후보는 그 총리를 맡으면서 내치를 담당하면서 실제 내각을 꾸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이준석 후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40대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 그거 안 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이번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가지고 본인 정치적 역량을 올리는 거, 국무총리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내년에 서울시장이나 또는 경기도지사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대통령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이제 계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잠시 뒤 한 2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사회 분야인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사회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내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엄청나게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가셨고요. 극심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 최악의 상황으로 몰았고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내가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도 지금 초고령 사회를 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이 초고령의 어르신들을 얼마 정도 감당해낼 수냐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출산율을 또 어떻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에 수반돼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에너지, 재생에너지
또 원자력 에너지도 요즘에 다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에너지 분야에서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각 자신들의 방안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TV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각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오늘 후보 토론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보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주한 미군을 한 4,500명 정도 이동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미국 언론에서. 근데 이게 단순히 병력 이동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이라든가 훈련 같은 것을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하지 마라, 폐기하라라고 했었고요. 실제 과거에 한미일 군사 훈련 했더니 이거를 아주 극렬한 친일 행위다,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친일 행위가 됩니까? 친일 행위라는 것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한미일 군사 훈련을 나라 팔아먹는 행위에 비추어서 얘기했다는 거 굉장히 안보관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자영업자들의 분노입니다. 700만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자영업자를 악덕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이제 업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과연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지 본인이 제시한 가격을 만약에 시장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은 자영업자들 뭐 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커피를 뭐 특검하겠다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방향이 과연 한반도의 안전과 미국과 동맹이냐 그리고 자영업자와의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예, 오늘 뭐 흔히 말하는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이게 다시 또 등장할까요? 뭐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서로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적인 것은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강에 많은 그런 음식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는데 마치 식당이 점거해서 강가에 탁상을 열어놓고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점을 하는 분들에게 또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게 불법이라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이득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거하되 지원책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아니 뭐 커피숍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커피 원가가 그 당시에 뭐 120원, 150원, 200원 뭐 이렇게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원가가 그렇게 작은데 커피숍을 차리는 것도 괜찮겠냐 뭐 이런 수준의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아니 뭐 원가가 어떻게 120원이냐 임대료도 있고 직원 급여도 있고 뭣도 있고 전기세도 이거 뭐 그거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아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가지고 너무 가짜 뉴스처럼 마치 자영업자를 공격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은 저는 정치적인 관점을 넘어서 너무 심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안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4,500명을 철수한다라고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소 차원에서 혹시 지금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고 이 미군을 괌으로 보내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미군이 이걸 결정한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고받지도 않은 것조차도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요. 이 호들갑을 떠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한미군 빼면 한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러면 빼지 않고 이걸 방위비 협상에 이용해서 방위비를 2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보를 걱정하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국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단일화에 대한 속내가 좀 읽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난번처럼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협공이 좀 가능해 보일까요?
네, 오늘도 아마 똑같은 지난번과 똑같은 아마 패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3등 주자이기 때문에 1등 주자를 공격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2등 후보와 협동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모의했다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2등은 1등을 공격하고 3등도 1등을 공격해서 본인이 2등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당연한 이제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는 1등을 집중 공격해서 내가 만만치 않은 1등과 겨룰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협공을 펼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마 나타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예, 이준석 후보 안 그래도 예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백조의 군침 흘리는 이재명 환란 세력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토론 전부터 AI 백조 공약에 대해서 좀 예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오늘 예산 문제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 공약을 냈을 때 그럼 당신은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 지금 국가가 어려운데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도 오늘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이준석 후보는 오늘 또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위 후보인 점이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의 공고성은 굉장히 공고하거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충성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김문수 후보의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게 저는 오늘 또 이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번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코인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10초 만에 답변하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흥분을 한 측면이 있어요. 10초 만에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답변하지 못하면 그래서 당신은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재단을 했는데 오늘은 좀 조금 더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준석 후보와 맞상대를 하고 또 공격적인 측면을 좀 부각해서 오늘 또 역시나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TV 토론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기 민주당 간사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인데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혹시 오늘 후보 토론에서도 그렇죠. 얘기가 나올까요? 나올 건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대법관을 안치겠다는 그 의미인 건데 그러면 10명을 지금 안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총 32명 정도 해가지고 그럼 누구를 안치겠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학식과 덕망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죠?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확실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은 아마 덕망과 학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김어준 씨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김재동 씨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조국 전 조국 전 대표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자기 친위 부대로 동원해서 친위 부대로 만든다 그러면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도에 이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삼권 분립이냐, 삼권 장악이냐 이 문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공화정을 다시 이 시의 왕조 국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형용화시키는 거, 내용을 빼고 껍데기로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몸을 수술하는 수술대 올라가는데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몸을 개복해가지고 수술하겠다. 이런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법리라든가 증거에 대한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늘 토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면서 또 변호사이기도 하시잖아요. 민주당은 그럼 어떤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오늘 나온 기사여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법학에 확식이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건 아마도 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스쿨에도 교수들이 두 가지입니다. 뭐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셨던 분이 교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법학을 처음부터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또 로스쿨 교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들과 법학 공부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교수들의 또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재판에 많이 나가보지만 판사들이
또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 서민들, 중산층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방어권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그 방어권을 행사하시겠어요? 이게 적절한가요? 라고 하면서 그 방어권을 제대로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형 로펌이라든가 또는 강자들 또는 부유한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를 끼고 할 때는 그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방어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받아주거든요. 그만큼 사법부가 권위주의화된 부분, 권위는 가져야 되지만 너무 권위주의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꼭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분들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결정된 건 없고 박범계 의원도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에 술집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윤리감사관실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을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입증할 자료까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평소 알던 인물들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지귀현 부장판사 앞선 재판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라면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판사 뒷조사나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해명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이 업소 안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해명으로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귀현 부장판사가 해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지 부장판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에 대한 해명만 놓고 보면 지귀현 부장판사의 설명대로 지인들의 모임이었다고 해도 법조계 인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또 식사나 술자리 계산은 누가 했는지까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나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이 사진 한 장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서 정치권에서 또 다른 근거를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공수처의 수사 속도까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확보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6달 넘게 꽁꽁 숨겨져 왔던 만큼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완전히 넘겨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임의 제출 절차가 시작된 뒤 약 3주 만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기록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 등이 썼던 비화폰의 사용 내역입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기록을 대부분 복구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화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쓴 비아폰과 업무폰 실물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지 살필 계획인데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아폰 통화 내용은 녹음이 불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기록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한정된 상황. 내란 혐의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 안전 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서 비공개 재판한 건데 마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때문에 비공개한 것처럼 언론에 뿌려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임용 자격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유시민 작가도 대법관을 시켜주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SNS에 민주당 주장처럼 학식과 경험, 법률 소양에 따라 대법관이 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유 작가가 명예훼손 재판을 받아봤으니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30명을 이 후보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로 채운다는 속셈 아니냐며 이는 사법부 장악도 아니고 사법부 해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서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 명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단독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28,500명 주한미군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에서 나온 구상 가운데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는 물론 이번 대선 전후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공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태평양 군비태세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번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의제는 현재 미 국방부가 세우고 있는 국방 전략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구체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해왔습니다. 당시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사용할 거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보다는 미군의 해외 주둔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관세 폭탄처럼 방위비 협상을 앞둔 전략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한 달여 만에 나온 구상은 돈이 아닌 주한미군 감축안이었습니다. 유사시 해외 주둔 미군을 빼내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보다 중국의 위협에 더 무게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보다 더 큰 차원의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상호 방위를 약속해온 한미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맹 전체를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환하고 있다. 가장 큰 틀에서는 동맹국이 자국의 방어에 일차적인 책임을 훨씬 더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감축 규모는 전체 주한미군 28,500명의 16% 규모.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고 방어의 1차 책임을 우리가 질 경우 북러 밀착으로 군사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내 핵무장 목소리도 더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서는 1년마다 갱신되는 미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명시한 만큼 감축안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동맹에 기반한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 관세와 개별 국가별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차 실무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등 유관부처 당국자들과 사흘 간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양측이 3차 기술 협의 등 후속 논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기 협의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조장을 이유로 들었는데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자도 취소하겠다고 밝혀서 한국 유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입니다. 유학생과 방문학자 프로그램 인증을 즉각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학생 입학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학생 체류를 위한 F1 비자를 더 이상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며 인증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교로 유학생 등록 중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활동 차단을 이유로 정보 공개와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왔습니다. Very upset with Harvard. They have $53 billion in a fund and yet they want more grants. And it looks like we're not going to be giving them any more grants. 하버드대 유학생은 6,80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도 400명 이상으로 전체 유학생의 6%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고 하버드대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피살 사건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세 기류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 산하 장수성 렌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 3개 구역을 지정해서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의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잠정조치 수역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2개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 열 하루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노무현의 꿈을 계승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회 분열이 극심해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후보. 추모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요즘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SNS에 올린 추도사에선 기득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바다를 향해 나아간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자신이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배 뒤엔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도 만났는데 민주정부 계승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 침체와 양극화 문제가 사회 분열을 키우고 있다며 화합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독재로 가는 길이냐는 이 갈림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아침 일찍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노무현 정신을 본받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외로움 그리고 그 바른 정치에 대해 가지고 이 후보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마련을 비롯한 10대 개헌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면서 각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남은 기간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2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 캠프 사이 전략 싸움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상대 후보의 리스크를 자극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개혁신당은 대안 세력을 바라는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 막판 진영 결집은 낯설지 않은 공식이라며 결국 각 후보의 득표율은 정당 지지율에 가깝게 수렴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초반 대세론, 낙관론에 안주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며 투표율 재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을 왜 치르게 됐는지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의 대결 구도를 거듭 부각하며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열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겸손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루 1%포인트씩 추격전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일 전에 지지율 역전을 뜻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후보 선출 과정의 내홍을 털고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기간 반 이재명 공세로 부동층 표심까지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인데 특히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를 전략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의 차별화된 인성, 검증된 능력, 분명한 비전이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최근 이준석 후보의 두 자릿수 지지율에 고무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동탄 지역구에서 연출한 삼자구도 역전극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문수론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확장성과 대안 후보론을 동시에 내세웠습니다. 2030이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준석 후보한테는 그러면 6070이 지지를 할 것이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은 기간 표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은 돌발 변수를 만들지 않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표를 모으려는 국민의힘과 뺏으려는 개혁신당에겐 선거 판도를 흔들 반전의 계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범보수 단일화에 거듭 선을 긋긴 했지만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관심이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수 진영 두 후보의 합산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분석 속에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3당 합당을 거부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 전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며 선언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단일화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후보의 거듭된 의지 표명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전제로 이 후보의 요직을 맡기겠다는 등 공동정부를 제안하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후보가 결국 단일화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는데 특히 최근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탔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결국 보수 진영 내 커지는 단일화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거란 논리입니다. 다만 이 후보를 계속 체근하기보단 김 후보 자체 지지율을 높여 단일화 명분을 키우겠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입니다.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저희는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막판 스포트를 잘하면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민주당은 원칙 없는 야합은 100번 이뤄져도 무의미한 뺄셈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이준석 후보가 내란 세력과 연대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양측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될 경우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경계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보수 진영 새 결집 양상도 나타나는 만큼 낙관론을 경계하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들 간 동상이몽 속 1차 시한으로 거론된 25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까진 단일화 성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전까진 불씨가 남아있다는 입장인 만큼 단일화 논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10%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 전이던 직전 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불은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는데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 하루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층짜리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피어오릅니다. 새벽 3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본 차량에 불이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쉽게 확 번지더라고, 빨리. 저 폭탄 터진 소리 같은 거 있죠? 뻥 이러면서 막 날아다니고. 건물 출입구가 하나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70여 명이 대피했고 일부 주민이 넘어지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물 주차장 전체가 검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차량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는 다 타버렸고 막막합니다. 저는. 경찰은 불이 난 지 1시간여 만에 화재 현장과 200m 정도 떨어진 길가에서 6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1층 주차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불이 난 건물에 살지도 않고 주민들과 연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방화 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을 많이 마셔 그곳에 왜 갔는지, 왜 불을 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승용차가 늪지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경기 안산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출입문이 고장나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량과 주차장 천장은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불탔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응 1단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차가 한 대 밑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빌라로 쏙 들어왔는데 불이 막 순식간에 막 그 천장에 막 데크에 붙어버리니까 막.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차량 9대가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승용차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2층짜리 공장에서도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19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로 바깥쪽에 멈춘 화물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공항 방면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한낮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 방향 열차 출입문이 고장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출입문을 하나씩 수동으로 연 끝에 승객들이 하차했고 한때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진 2살 아이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준 걸 간식으로 먹다가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숨졌습니다. CCTV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A군을 상대로 하임리법을 실시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경옥 씨의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에 더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달 과정에도 유 씨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말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경옥 씨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들을 유 씨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씨와 유 씨 모두 김 여사 모르게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 씨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개인 심부름을 하고 전 씨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가방을
여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교환하고 잃어버리기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통일교 전 간부에게 받은 물건을 전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 샤넬 가방 교환 기록이 나오자 유 씨에게 전달한 건 맞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전 씨와 유 씨가 말을 맞췄을 수 있다고 보고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때도 유 씨가 함께했던 만큼 검찰은 목걸이 전달 과정에도 유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와 수행비서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샤넬백 2개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수사가 건진법사와 통일교를 거쳐 김 여사에게로 향하는 가운데 검찰은 선물의 실물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씨에 이어 조모 씨와 정모 씨 등 김 여사의 다른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오늘 SKT 이용자 2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륜 측은 지금까지 소송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는 1,200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원고 한 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2개월, 인접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강벨트인 성동구와 마포구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과천시 집값도 오르면서 풍선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6억 9,7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1억 원 넘게 오른 건데 같은 평형의 호가는 신고가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17억에서 17억 5천 사이 나와 있어요. 거래는 17억까지만 거래됐고 지금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땅한 매물은 없어요. 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던 성동구의 경우 금호, 옥수 등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강남 3구가 가장 많이 뛰었고 한강벨트인 이곳 성동을 비롯해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은 양천 등도 서울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한강벨트인 성동, 마포구의 경우 강남 3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강남 3구와 함께 토허제로 묶인 용산구를 앞섰습니다. 토허제를 피한 투자 수요가 비강남권 인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요 쏠림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인접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옮겨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 지역들의 가격 급등세로 인해서 인접 지역인 서대문이나 광진구, 중구 이 지역으로도 가격 상승세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풍선 효과는 강남과 가까운 경기권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인데 과천시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강남 3구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약세 영향에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5.7원 내린 1,375.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4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쉽게도 쾌청한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도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최고 4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도 조금 더 차가워집니다. 아침에는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21도, 대전 19도, 대구 17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낮아 꽤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름이 바짝 다가오면서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달리기는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에 여러 이점이 있죠. 다만 부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평소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고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 조절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삐었을 때는 쉬면서 냉찜질을 하고 붕대 등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